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랑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 동성애자, 그들이 말하는 사랑, 그 진실은 무엇인가? 나 남자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동성애자로 살 거예요. 동성애자 사는 인생은 좋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자랑 만날 때마다 좀 계속 그냥 섹스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 같이 사는 거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감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묶여있지 않고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은 식성 먼저, 또 성적인 거 먼저, 그 다음에 감정 확인하고 어지간하면 연인 관계가 이어지는 거. 예,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애는 절대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도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남자, 한때 남자를 사랑했다는 남자. 한 남자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는 동성애를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평범치 않은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상대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하지만 여기 조금은 다른 사랑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동성애자라 부른다. 지난 2014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 실행한 설문조사가 눈길을 끈다. 바로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국가별 순위. 1, 2위를 차지한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개국 가운데 69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우월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미디어들이 동성애자들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이 불쌍한 인권 소외자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시민들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게 없고 그냥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어느 사람이나 취향 존중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창조 사업에 위배되는 거야. 이거는 사회 질서를 흐릴 뿐 아니고 원래 만들어낸 대로 살아야지 왜 그런 지저분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인간의 본분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번식도 못하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좀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전히 찬반의 의견이 뜨거운 상황. 우리는 즉석으로 투표를 받아보기로 했다. 2013년 국제 여론조사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내 39%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동성애 지지자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 지지율이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와 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이제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갤럽 조사나 조사들에 의하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가 더 높고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무관심한 경향들이 많고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없으니까 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동성애라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온 한 청년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때 같은 반 반장이 굉장히 잘생겼고 또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저도 좋아했죠. 그 애를. 좀 정선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한 반에 뭐 두세 명을 한 번에 짝사랑하면서 그렇게 성적인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동성애에 관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왜 하나같이 연예인도 그렇고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애도 그렇고 왜 이런 스타일을 또 이 스타일을 좋아할까? 왜 이 스타일의 성적인 욕구를 느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식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식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라는 식성. 그것은 지극히 성적인 표현이라는 것. 그러니까 식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인 느낌이에요.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저 사람의 바지를 한번 벗겨보고 싶고 성기를 보고 싶고 관계를 하고 싶고 뭐 그런 성적인 모티브가 그 감정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그는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형태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제가 처음 이제 그쪽에 나갔을 때 찐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들어가면은 샤워실이 있고 방들이 여러 개 있고 방들이 열려 있고 또 뭐 큰 방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 라이터로 얼굴 비춰서 식성이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불결한 상태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처음 그쪽에 나간 이제 어린 동성애자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이제 호기심에 찐방 갔다가 그냥 뭐 에이즈를 비롯해서 성병 그냥 줄줄이 걸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번 가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동성애자지만 찐방 다니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찐방 가면은 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나도 찐방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성애자들도 율락과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 이 찐방의 위험성은 말 그대로 에이즈 제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찐방을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퍼뜨리는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가속 성병은 엄청난 거죠. 동성애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동성애에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 때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왜 동성애자가 되었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남자 좋아해, 나 동성애자야, 그래 하고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카페에서 만나서 그 애들도 이제 막 서로 이제 어떤 그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 많이 차있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관계 되겠다 싶으면 관계하고 이미 청소년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가 변한 만큼 동성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적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미국에서 법안 통과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이 끼쳐지고 있는데 동성애는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여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 6월 9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축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2015년 퀴어 문화축제 개막식 아닙니까? 저희가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첫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놀라운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13개 국가의 대표까지 참여해 그들의 축제를 지지한 것이다. Good evening.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night to represent Sweden and to express our strong support for human rights. Thank you. 자신들의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동성애자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성애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동성애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도 하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교육해달라. 그리고
이성애하고 동성애를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그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외쳐주신대요. 나는 레스다! 나는 게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한 퀴어 문화 축제. 지난해 열린 행사가 벌써 16회째였다. 퀴어 퍼레이드의 기원은 1969년 미국 스톤홀 항쟁이라 불리는 게이들의 폭동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첫 행사는 2000년 친구 사이 등의 20여 개 성소수자 단체와 이송희일 영화감독 등의 성소수자 인사가 참여해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열렸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지에 있던 그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들을 스스로 성소수자라 말하며 인권 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주장엔 오류가 있다.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도덕 폐기론에 기초된 용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 모욕 또는 여러 가지 그 가해 행위를 할 때는 기타 일반적인 형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은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소수자라고 하는 인권,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가 의미하는 이 성적 지향에서의 소수자들은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성애가 아닌 그 모든, 그 밖의 모든 성적 성향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그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외칠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제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립시다! 이들은 왜 이렇게 강력히 동성애의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일까? 동성애가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런 걸 해가지고 표현에 막 붙이고 다녔어요. 단순한 하나의 취향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도 정말로 갉아먹고 또 가정도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 이 정말 건전한 성윤리나 생활에 큰 지장이 있겠구나.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적 취향을 넘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위험한 논리라는 것이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염한섭 원장이 진료 중인 병원이다. 수년 전 병원 개원 후 우연히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서 그들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그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다. 보내드리는데, 이 혈액 검사도 사실은 살고 있는 집 혹은 다니는 지역 있으시면은 그 지역 보건소 가서 익명 검사하겠다고 그러면 무료로 해줘요. 이라든지 어플 깔려 있는 거 스마트폰에 어느 때나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그는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것일까? 동성애만 안 했으면은 정말 아주 그냥 잘 살았을 분들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에이즈 환자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동성애하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서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에이즈로 가는 거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좀 뵐게요. 네네. 다리가 아프셨어요? 자, 여기하고 느낌이 똑같으세요? 조금 달라요. 여기가 감각이 좀 없고 그러세요? 요 다리 저리신 거는요. 네. 뇌가 망가져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다리가 심하게 저리거든요. 네. 요거는 원인 치료는 되기 조금 힘든데. 젊은 시절에 즐긴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라는 형벌을 받은 사람들, 그 말로는 너무도 비참할 뿐이다. 70, 80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폐렴이나 폐결핵 같은 것이 와서 굉장히 심한 폐 환자로 살다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카포시 6종 등의 암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암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든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중에는 뇌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에이즈 뇌증이나 에이즈 치매가 오는데 그러면은 뇌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갉아먹은 부위에 따라서 온몸을 못 쓰기도 하고 몸의 절반만 못 쓰기도 하고 치매가 와서 지능이 퇴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살다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곱게 죽는 경우는 없는 거죠. 굉장히 처참한 거죠, 이 말로가. 에이즈는 결핵, 폐렴 등의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에이즈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때문에 발병과 동시에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고 평생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로 확진을 받으면 한 달에 약값만 600만 원. 그 외에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는 별도로 발생한다. 문제는 그 모든 비용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즈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는 병인 거죠. 2014년도에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4조를 돌파했고 향후 에이즈 환자의 사회적 비용이 10조가 돌파하는데 불과 10년이 안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다가는요, 미국과 비슷한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에이즈 걸려 있는 분들은요, 다 에이즈 약을 먹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게 언제 발생되는 일이냐면 결국에는 그 사회 비용이 그 에이즈 약 값을 전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불리며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없다는 에이즈. 물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에이즈의 주 근원지가 동성애임은 분명하다는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자가 약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의 92%가 남자입니다. 92%가 남자라는 뜻은 뭡니까? 올해도 92% 남자, 내년에도 92% 남자. 그럼 뭐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한 겁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역시 99%가 성접촉이었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제제나 수혈에 의한 감염은 각각 2005년과 2006년 이후 단 한 건도 보고된 사례가 없다. 검색을 해보면 대표적인 오답 중에 하나가 에이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일반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야 맞죠.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 있어가지고 동성애자한테만 들러붙고 이성애자를 보면은 쫓아가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감염 경로는 뻔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딱 한 번 남성과 위험한 학문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에이즈에 걸린 겁니까? 이런 분들이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한 정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건적인 측면에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단연간 에이즈 환자를 돌봐온 염 원장은 동성애는 성중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은 이 환자분이 반신마비가 있어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이제 걷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입원해서 병실로 오셨는데 마음에 드는 남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게 하루가 안 걸려요. 그날 바로 해버려요. 회진을 도는데 이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너무 큰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니까 두 남성이 만나자마자 성관계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분을 성관계를 못 하겠어요. 그 왜 못 하게 하냐면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가 만나게 되잖아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럼 변이종이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럼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둘 다 다시 감염돼요. 에이즈에. 죽는다 진짜 이러면.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시면 큰일 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장실에 가서 둘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에이즈 환자들이 입원했던 병실엔 다른 병실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하단을 한 20cm 정도 자르자, 밑에를. 그러면 다리만 보이거든요. 어떤 신체의 예민한 부분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한 발목까지 정도밖에 안 보이니까 밑에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인데 4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거는 비정상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문고리를 밖에 해놨어요. 동성애는 이성애랑은 굉장히 틀린 거고 성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상대를 만나면은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독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들에게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정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일까?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동성애는 사라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에 따라서 동성애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 제일 많고 한 5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동성애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동성애 유전이라면 자기 몸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20대에 동성애 하게 만들었다면 50대에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유전자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20, 30대는 많고 50대는 절반으로 준다는 뜻은 이거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14세에서 16세를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동성애자는 높습니다. 사실 그간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1993년 동성애자였던 해머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2명의 남성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40가개의 X 염색체를 조사하여 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던 것. 인류 잡지에 나왔죠. 언론이 또 대서특필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는 그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좀 많은 사람을 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는 한 40명을 했다면 2005년도에는 한 450명, 11배 정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XQ28하고 동성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논문을 쓸 때 자기들이 1993년도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없다 그랬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번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해머 결과밖에 없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한 23,000개, 5,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를 다 밝히면 인간의 모든 행동, 모양, 구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동성애에 관여된다고 생각하는 유전자가 23,00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동성애 유전자 논란 중에 중요한 연구 중 또 하나는 바로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다는 것. 결국
둘 다 동성애자가 되든 둘 다 이성애자가 되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도에 스웨덴에서 한 7,600명을 했을 때 대략 10%입니다. 일치율이. 그러니까 10명당 1명꼴로 일치하고 9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역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만 일치해요. 그리고 일란쌍둥이에 태어나서는 또 후천적인 역량은 동일합니다. 부모와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인 역량, 후천적인 역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라는 뜻은 선천적인 역량은 10%가 훨씬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절대 타고난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동성애에 빠지는 걸까? 동성애를 하게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제 정신적인 것이죠. 동성애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욕망을 느끼는데 이르면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동원되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 기관, 성기관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동성애는 정신적인 것으로 시작되고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성애자들하고 동성애자들의 과거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이 동성애자들의 과거에 불우한 것이 많다는 것은 계속 반복 지금까지 최근 논문까지 그게 이제 입증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것이 폭력적인 아버지, 뭐 냉담한 어머니 또는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 부부가 그 남녀 관계니까 남녀 관계 맨날 싸우는 거 이런 거 애들이 어려서 보면 이 성적인 이런 그 발전이 개념이 흐려져서 뭐 내가 나 결혼 안 해라든가 나는 아버지 같은 나이 든 남자가 좋아라든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그 말하자면 자기 짝을 선택할 때 이제 그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제일 큰 게 문화입니다.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또 음란물, 포르노. 이 포르노 중에는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포르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가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 줍니다. 성교육 시간에 아예 동성애를 자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것이 늘고 있고 학자들은 다양한 경험과 원인에 따라 동성애에 빠져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요즘 10대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곳에 어떤 게이 코드라든지 남남 케미, 브라더 로맨스 이러면서 마치 우정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면 호모섹슈얼리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끌고 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저 형이 멋있어. 내가 그러면 지금 동성애를 느낀 건가? 내가 동성애자인가? 굉장히 지금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그 호기심을 인터넷 등의 잘못된 경로로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동성애 사이트. 그렇다 보니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바텀 알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돕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학문 알바, 그런 이상한 알바를 하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한두 명이나 있겠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출 남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15.4%가 학문 알바, 바텀 알바를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15.4%가 학문 알바를 했다라고 말했다는 의미는 사실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할 가능성보다는 했는데 안 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붐처럼 일고 있다는 바텀 알바. 어떻게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다는 것일까? 우리는 한 게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바텀 알바를 하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보았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18살이에요. 18살? 네. 그럼 18살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학생이죠.
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 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게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바텀 알바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앳된 고등학생. 역시나 이 학생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일을 처음 접했다고 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 알바를 하면은 얻는 대가가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돼요? 보통? 네, 보통 이제 성기를 이제 입으로 이제 하거나 이제 그런 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 이제 직접 장소가 있는 곳에서 관계를 하게 되면은 한 5만 원에서 한 6, 7만 원 정도? 1시간 정도면은 다 끝나니까 뭐 시급으로 치면은 돈도 많이 받고. 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주로 여기서 알바를 하는 사람 집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진 않고요. 대부분 성을 사는 사람이 직접 장소를 제공하죠. 모텔이라던가 자신의 집이라던가. 모텔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 출입이 가능한가요?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간에는 둘 다 성인이어야 되고, 이제 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만 성이면은 같이 출입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 주변에 혹시 친구처럼 바텀 알바를 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제 주변에도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성교육 시간이 있나요? 네. 에이즈에 대해 다루는? 아니요. 저희는 성병 같은 경우에는 다룬 적이 없어요. 다룬 적이 없어? 교육받은 적이 없다?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정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에이즈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걸리지 않은 상대방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네, 그래서 걸릴 확률도 좀 낮다고 생각하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것도 있고.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을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설마 내가. 사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교육시켰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행동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가르쳤지만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인권을 이유로 모두 삭제되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놀랍게도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대체 이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말해주지 않잖아요.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지해지는 거죠. 굉장히 심플해요. 다시 이제 교과서에 동성애적 행위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라는 내용을 99년도 또는 90년대 교과서처럼 다시 실어주시고, 보건국에서도 이걸 딱 부러지게 말해주고 국민을 교육하면 이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예방이 되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동성애로 인한 높은 에이즈 유병률에도 시민들의 대부분은 이를 듣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세계 모든 의료 전문 기관에서 통계로 발표한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조차 동성애자들의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다 편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의 인권을 위한 일인가 라는 것이죠. 얼마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포럼이 개최됐다. 다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삭제를 위한 포럼이었다.
사실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적 지향이다. 그냥 가면을 쓰고 위장해서 들어온 다음에 가면을 벗은 꼴이 돼. 그래서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내가 그런 줄 알았다면 사인을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적 지향 조항을 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엔 성적 지향이라니 4글자가 문제입니다. 2조에 있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조속히 국민의사에 따라서 삭제되는 모습으로 가야 마치 국민의사에 맞지 않은 일부 선진국이 택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또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제도로 계속 동성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뜨거운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군형법 제92조 6항의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에 관한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폐지된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될 것이 자명한 상황.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정상화시킨 이후에 그것을 플랫폼으로 삼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동성애 및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을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법안 폐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일까? 군대 내에서 만약에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그걸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군대를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거쳐가는데 거기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또 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을 막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그건 어불성설이다. 동성애를 막으려면 모든 범위에서 함께 다 막아야 된다. 그것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군형법을 지켜내고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이 건강한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패인 것이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세대가 꼭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성행위를 가르칠 때 동성 간 성행위, 즉 이렇게 국왕성교나 학문성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에 옹호하는 법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우리 국가의 미래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이 부분이 가져올 이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동성애 반대 활동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구한다는 차원에서도 좀 나서야 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동성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 죄는 가증히 여겨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안목과 시각 그리고 영성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몰고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소중한 축복을 지키기 위한 바른 움직임이 지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